자, 안녕하십니까. 아트트입니다. 한 주 이상 잘 쉬셨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좀 올라갔네요. 너무나 좀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13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일단은 저는 약간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조만간 올라간다는 거는 확신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일단은 예상은 못했어요. 제가 다 맞추면은 신이죠, 신. 일단은 올라간 거는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난, 우리가 그 코난이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 일종의 그런 행복회로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숏이 청산당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같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이 아마 이쪽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혁명 빔이 한번 쏘아 올렸죠. 뭐 어저께는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차트도 괜찮고요. 요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로만 보자면은 뭐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같이 좋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는 그렇고요. 제가 오늘 뭐 비트코인 차트를 뭐 시황 분석을 하려고 이렇게 방송 킨 건 아니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잡지사에서 그 컬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그저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칼럼을 제가 하나 썼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어, 부분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코리니들이 암호화폐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그 돈을 버는 거에 의해서 나도 돈이 태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돈이 태워져서 뒷사람이 앞사람보다 더 비싼 가격에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밑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고점에서 아니면 고점이라고 판단할 그 금액에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한 그 폰지성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블록체인이 우선이냐, 그러면은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칼럼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칼럼을 하나 올렸던 거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시작도 못 해보고 고사당한다. 그렇지만은 하지만 일단은 지금 고사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재단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그 관련된 어, 신문, 미디어 이런 쪽들이 다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어서 지금 뭐 고사당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암호화폐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다 보니까 남이라는 거는 그 이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협업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객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서 협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암호화폐 재단들끼리 서로 이제 경계심을 두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은 7월 6일 날 블록체인에 1133억 원을 정부가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어,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분산 아이디 그러니까 DID라고 하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관리 그리고 어떤 그 핵심 요소의 기술적인 개발 연구 이렇게 한 5가지에 대해서 1133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합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퍼블릭 체인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알고리즘이잖아요. POW나 POS나 뭐 DPoS 뭐 이런 식의 합의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거를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빗 체인하고 컨소시엄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합의 알고리즘도 뭐 프라이빗이 있긴 있지만은 조금 이거는 오해살 여지가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어떤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할 것이냐 서로 그 블록체인 안에서 상호 믿음으로 이제 뭔가가 계약이 체결을 하려면은 그 계약에 대한 그 소스 코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스 코드가 나와서 어,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자금을 이제 투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생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DID라는 게 있어요. DID를 이용해서 나라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해요. 나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뭐 보험 자료 아니면 의료 아니면 뭐 교육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나를 기반으로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거 이게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다 DID 쪽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근데 다 좋은데 뭔가가 하나 빠졌어요. 블록체인은 지향을 하는데 일명 우리 암호화폐는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은 암호 자산을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하라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는 물론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어, 어떤 그 금융결제 인프라를 확대하지 못하고 정보와 정보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익성, 편의성만 서비스할 수 있지 금융결제 인프라가 제대로 확대될 수 있을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튼 뭐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예, 서비스는 가능하고요. 대신 어, 이 금융이 그러니까 돈이 뭐든지 기승전 돈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유동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어, 어떤 경제의 흐름에 있어 돈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한데 그 암호화폐를 다 빼버리고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아, 조금 머리가 좀 아파지죠. 근데 이 금융 인프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의 관심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막 움직이는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돈이 더 들어오고 그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상품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어떤 재화가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 인프라가 이 블록체인 안에서 돌아가야 저는 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어, 이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글로벌 주도권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내가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 생태계 안에서 확장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남의 것을 빌려다가 쓸 것이냐. 그러니까 서비스만 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떠한 플랫폼에서 내가 기생을 해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국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인넷이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제일 그나마 아이콘이라는 재단에서 지금 메인넷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잘 안 되고 있죠, 사실은. 하여튼 뭐 그것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그 생태계 안에 뎁 서비스든 어, 앱 서비스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은 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뱁이라고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자체 코인이 필요하지만은 얘는 자체 코인이 필요 없죠. 그냥 서비스만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보험, 의료, 교육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증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내 폰에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란 거를 내가 증명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 같은 경우나 이런 문서나 이런 거를 공공기관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내가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갈 것이냐 그 주도적으로 가는 거 안에서 뭐 인공지능이 이제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가 형성돼서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조금 주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맞을까?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내가 남의 것을 빌려 쓰기보다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생태계 안에 어떤 그 서비스를 조금 포섭을 해가면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히 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앱들이 없잖아요. 앱 서비스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금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이제 좀 필요한 거고요. 어, 근데 그 암호화폐를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 하지 말라는 그런 포지션이 너무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뭐랄까 지원을 받기가 조금 힘들죠. 저희도 은행 계좌를 트는 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불자만 들어가면은 아예 그냥 계좌 개설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만들었지만은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 좀 알아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제 코인의 종류하고 성향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몇 가지만 조금 간추려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 우리가 흔히 그 가격이 변동하는 그 그런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유틸리티성 코인들이죠. 어떤 이 가치를 부여를 해가지고 코인이 이제 가치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성 있는 유틸리티성 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법정 화폐하고 1대1 연동이 되는 그런 그 코인의 종류들이 있고, 그 실물 자산과 연결되고 연결되는 그 STO 토큰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근데 조만간 조금 어 이쪽으로 또 자금이 아마 뭐 내년이면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장 자체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의 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개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요거죠. 유틸리티성 코인. 어, 이게 왜 유틸리티성 코인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대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투자한 그 유틸리티성 코인이 어떤 갑자기 뭐 10배가 오를 수도 있고요. 좀 심할 경우에는 뭐 한 100배 이렇게 막 이렇게 대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틸리티성 코인에다가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리스크도 존재하고, 그래서 그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이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백서만 우리가 읽고 나름대로 행복회를 돌려서 이게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논리적 사고가 없고, 그냥 표면적인 그 겉모형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분석할 자료하고 지표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코인 투자가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묻지마 투자, 투기성으로 변질돼서 자금이 이제 유통되고 있죠, 현재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현재 시장이 그래요. 현재 시장이. 그래서 근데 그런 유틸리성 코인이 좀 있는 반면에, 유틸리성이 있긴 있지만은 투기성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라고 하죠.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크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하고 리브라 토큰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라에서 나오는 이자 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라가 이제 고정화폐로 지금 바뀌었죠. 예전에는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엔화, 위안화, 달러, 유로화 이렇게 뭐 각국의 화폐를 넣어서 고정화폐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통용을 시켰다. 단일 화폐를 지향을 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각국의 이제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얼마 전에 리브라에서 각국의 법정 화폐하고 1대1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떠한 자산을 어디다가 수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나와요. 그 이자를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을 그러면은 누가 어, 소유하느냐? 누가 소유하냐면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할 수가 없고 허가된 사람들. 그 허가된 사람이라는 거는 그 기업, 기관들 그리고 회원을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을 가입을 하려면은 100만 달러를 회원 가입비로 내야 되고 100만 달러래. 1000만 달러를 1000만 달러라는 게 한 지금 환율 따지면 한 120억 정도죠. 120억을 일단은 회원 가입비로 내야 돼요. 그리고 매년 20만 불을 또 기부를 해야 돼요. 기부. 어. 그래가지고 20만 불보다 많이 벌어야 되겠죠. 이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을 갖고 있으면. 근데 이 리브라 같은 경우는 100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노드들이 어, 100개가 다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죠. 예비가 아마 뭐 얼마가 있을 거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100개의 기업이 노드를 돌려가지고 뭐 퍼블릭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플랫폼이다. 그 안에서 그 각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서로 이제 환전도 되고 뭐 거래도 되고 그것을 이제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개인이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끼가 일단 없어요. 끼가 없고 기업에서만 기관들만 그 자격 조건이 충족된 자격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나름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된 기업과 기업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런 그 이런 형태의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증권형으로 증권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권 인프라가 열악한 그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후진국들 아니면은 조금 금융 인프라가 좀 낮은 그런 곳에서 어, 블록체인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포장인 것 같고요. 사실은 리브라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조금 더 글로벌 은행으로 조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리브라 토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또 하나가 있죠. 디파이 디파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파이낸스는 파이낸스인데 금융은 금융인데 탈중앙화된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짜져 있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형태로 우리가 그 디파이를 이용을 하거나 하는데, 결국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암호화폐를 사게 되면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틸리성 코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틸리스 코인을 담보로 이자율보다 유틸리성 코인의 1년 동안의 가치 상승률이 이자보다 높다면 대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요즘에 이제 대부분들이 가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디파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예대마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쪽으로 자본이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에.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떠한 리브라, 여기서 이제 법정 화폐하고 1대1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또 존재하죠. 아무래도 어떠한 고정 가치가 일단은 매핑이 돼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예대 마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프로젝트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주고 담보를 잡고, 유틸리성 코인의 그 자산을 담보를 잡고 예금에 의한 내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내 자금이 그러니까 투입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이자가 많이 적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적금이 1년 예치짜리가 한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금리, 이자를 안 줘요, 아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 시장 쪽으로 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 자금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최소 한 8%에서 10%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자율이. 상당히 꽤 높죠. 저도 돈이 있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조금 사서 이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좀 많이 이제 투입돼 있다 보니까 자금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플랫폼이든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는 플랫폼들은 성장률이 높아요. 어떠한 프로젝트든 간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만 지금 맴돌고 있어요. 실물 경제하고 연동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법적 이슈 때문에. 법적 이슈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좀 갖춰지면은 저는 이
뎁이라든가 이 앱들이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실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이 암호화폐를 좀 이용할 때 조금 주소라든가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UI, UX라든가 거래함에 있어서 조금 좀 어려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도 가끔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립토 시장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조금 쉽게 조금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설계가 잘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BM 모델이 발생돼서 수익 구조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크립토 시장 안이라든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토큰을 발행하는 그런 재단들의 그 토큰, 그러니까 지금 토큰이 크립토 마켓 시장에 한 수천 개 되죠. 그 각자가 발행한 그 토큰들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메인넷을 제외한 나머지 이 토큰들은 사실상 있어도 없어도 큰 의미는 없어요.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거는 뭐 탈중앙화도 뭐 중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뭐 너와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블록체인 안에서는 중간에 미들맨이 없어요. 미들맨이 없이 그냥 너랑 내가 이 블록체인 안에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그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데 내가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 있는 발행된 토큰을 내가 일정 부분을 갖고 있으면 이 수수료도 아예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예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수수료는 발생이 되는데 이 수수료를 가지고 어, 자체 토큰을 시장에서 사와서 자체 토큰을 포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큰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수료만큼을 내가 안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나한테 리워드로 왔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해당 플랫폼에 토큰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수수료를 내고 그 수수료를 그 해당 플랫폼 토큰을 소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그 토큰의 가치가 점점 소각이 된다면은 또 점점 그만큼 좀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토큰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뭐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뭐 사용처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 크립토 이 가상화폐를 하는 이유는 가격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이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상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거나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제휴를 맺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뉴스들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이 거래소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내가 이거를 쓰임새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 외에는 딱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있다라는 이유가 거래소에 상장하니까 거래소에 상장하면 가치가 있어지는 건가요? 하여튼 대형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뭐 한 뭐 2배, 뭐 많게는 막 10배까지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바보들 세상들처럼. 하여튼 토큰이 뭐 그렇습니다. 크게 가치가 없는데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 사용을 해가지고 뭐 결제용으로 쓰여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토큰을 갖고 있는데 어떤 뭐 이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토큰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거를 했을 경우 뭐 물건을 샀을 경우 아니면 어떤 걸 이용했을 경우 수수료를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죠. 유틸리티성 기능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될 텐데 지금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코인이라는 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는다. 각각의 재단에서 발행한 토큰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각자의 그 재단들이 발행하는 이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부채예요, 부채. 부채인데 부채를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그게 수익으로 얻어가는 구조로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재단이든 뭐든 다. 그래서 차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 가지고 실제로 코인이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에 느껴진다면 코인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을 해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법정 화폐로 패깅된 것만 저는 이제 좀 취급을 할게요. 나머지 뭐 알고리즘에 의한 거, 담보물에 의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논외로 좀 하고요. 일단은 제일 지금 시장 규모가 큰 테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서클에서 만든 USDC가 있고, 그리고 트루 USD, 그리고 팍스라는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 대부분들이 이제 은행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어서 얘네 세 개는 은행하고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현금하고 쉽게 교환이 돼요. 얘를 빼놓고선 얘는 아직 물음표가 조금 많이 있죠, 사실은. 그 테더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테더가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1억 달러가 들어와서 1억 달러만큼 테더가 발행됐느냐?
저는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저기 3월 달에 큰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코난 때문에. 아마 테더에서 임의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아마 엄청 많이 매수를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가 그때보다 뭐 한 많게는 지금 뭐 2배까지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테더 회사에서는 재단에서는 어, 임의로 발행한 테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많이 샀으니까 담보율이 많이 이제 높아졌겠죠.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크립토 시장의 승자는 저는 차후의 승자는 테더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 자산을 다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청산을 한다는 건 그만큼 테더를 다시 사가지고 그 테더를 내가 소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테더를 찍어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저점 가격에서 계속 매집을 할 거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다 만약에 분할 매도로 다 청산을 했다 그러면은 아, 상상만 해도 진짜 행복하네요. 하여튼 테더사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차후에 한 2, 3년 안에는 제일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더사는 최소 수조 원의 수익을 저는 걷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테더사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붕괴가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감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유동량이 쫙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량은 많이 줄어들었고 가상자산의 시총은 오를 대로 올라서 이빠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해지를 하려면은 내가 아무래도 싸게 팔아야 되겠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암호 자산의 그 뱅크런이 오지 않을까. 암호 자산.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유동량이 적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지금 앞으로의 그 비트코인 상승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현물로 내가 돈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내 돈으로 현물을 샀잖아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1,000만 원 갖고 비트코인을 하나 샀다고 한다면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50개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 50배를 한다면. 근데 이 50배까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구매했던 이 코인들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 실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그 그쵸?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국은 엑시트를 할 건데 어 그때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금 가격의 그런 그 붕괴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만큼 유동성을 확보해서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의 그 성공 여부가 저는 2년, 길게는 3년 뒤에는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전에 그 노원구에서 그 했던 그 지역 화폐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 주도적으로 했던 제로페이, 요게 이제 상당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검증이 됐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많이 절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피지사나 벤사나 카드회사,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이게 미들맨이죠, 미들맨. 미틀맨이래. 아, 미틀맨 아닙니다. 예, 미들맨입니다. 미들맨. 그러니까 미들맨. 이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수료를 아주 절감을 할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과적으로는 향후 2년 혹은 3년 이내에 유동량을 확보한 그런 플랫폼들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그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성장하느냐, 성장한 이후에 정부가 허가를 해줄 것이냐,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게 결합이 돼서 활성화가 되느냐, 조금 많은 앞으로의 과제도 필요하고 숙제가 좀 필요해. 풀어나갈 방향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많이 확보를 함으로써 어떠한 상품이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어떤 그 경제, 실물 경제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는 실질적으로 투기성이 아닌 투자성으로 조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도입이 돼서 이 암호화폐하고 그 연결성보다는 실물 경제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좀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뎁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킬러 뎁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이스 프로토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많이 좀 어려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지금 뭐 금융권 지금 다시 한번 만나려고 좀 노력 중인 거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좀 거래소하고도 좀 많이 좀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돌아가야 블록체인 산업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뭐, 뭐 경제학자들이 뭐 폰지네 사기네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치도 있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이미 비트코인은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일단은 이미 아니,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일단은 비트코인 가치가 일단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2년 뒤 혹은 3년 뒤에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요번에는 분할 매도를 꼭 하셔서 미리미리 고점에 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점에 털 수 없어.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해 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은 피앗 머니든 일단은 어, 수익 실현을 꼭 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어, 우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꼭 암호화 자산을 꼭 쥐고 있다가 꼭 수익이 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지없이 이런 말 한번 다시 해야 되겠죠. 투자에 있어서는 어, 제가 조언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한마디로 당신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멘트 날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